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돼서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은 이 더위를 어떻게 달래고 계십니까? 오늘 역시 핫한 부동산 시장에서 종횡무진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부동산 전문가 마이클 박 중개인을 모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관련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사실 박 선생님 나오시고 나면 방송을 보시고 저희한테 질의 전화를 많이 해요. 예. 네. 오늘도 한 가지 좀 시작하기 전에 네. 여쭤볼게요. 어떤 분이 전화하셔서 이걸 좀 꼭 한번 여쭤봐달라고 했는데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나 집을 살려고 하는데 뭐 한국하고는 틀리게 한국은 워낙 뭐 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히스토릭 해가지고 뭐 100년이 된 건물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20년, 30년, 50년 보통 그런 경우도 많다고들 해요. 근데 막상 사려고 했었을 때 그 100년짜리 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오래된 건물이나 부동산을 사도 문제가 없을까? 나중에 팔 때라든지 어떤 제약을 받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주로 이제 히스토리컬 빌딩, 네. 헤리터지 빌딩이라고 이미 거기에 이렇게 지정을 받은 거죠. 네. 이렇게 지정이 한번 받게 되면은 일단은 근본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재개발, 부시고 새로 짓는다는 게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에 밸류로서의 그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근한 예로 다운타운에 그 전에 그 베이하고 그쪽 부근에 한 7, 80년 된 자동차 딜러 빌딩이 있었는데 네. 그 빌딩이 이렇게 보기에는 뭐 별로 그렇게 뭐 근데 여기는 캐나다가 워낙 역사가 짧으니까 네. 한 7, 80년만 돼도 조금 건축 양식이 좀 이렇게 근사하다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컬 빌딩이라고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건축업자가 사서 이제 한 40몇 층짜리, 40층짜리 콘도 하이라이스를 올리는데 네. 그 시에서 요구가 그거 전체적인 그 안에는 다시 다 이렇게 공사를 해서 개조하지만 외형 벽은 그 건물 옛날의 상태를 유지하고 네.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새로 한 다음에 그 위에를 지어라. 라고 하는 등의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히스토리컬 헤리타지 빌딩을 사실 때는 그 용도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해당 시청과 히스토리컬 빌딩 그 관련 부서에 가서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꼭 있겠고요. 네. 나중에 팔 때 재개발해서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커머셜이나 이런 거는 사셔가지고 당장에 내가 세소득보다도 결국은 나중에 가격이 상승한 거에 더 기대 수익이 있는 건데 네. 특히 뭐 다운타운에 지난 10몇 년 동안 콘도 붐 때문에 진짜 별로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자리의 빌딩이 어느 날 빌더가 와가지고 본인은 팔아라. 10년 전에 뭐 70만 주고 샀는데 500만 불을 주겠느니 예, 그래서 네. 이제 복권 맞으신 분들이 네, 많았습니다. 맞아요. 한국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예, 그래서 그러기 될 때 히스토리컬 빌딩에서 부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회 상실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값어치가 앞으로 요지에 있는 빌딩이라면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충분한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계약금, 디파짓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매매 계약 관련 조항들 중에서 사항들 중에서 매매 계약서를 좀 알아볼까 해요. 사실 매매 계약서 말을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매매 계약서란 무엇이며 또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매매 계약할 때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저희가 원래 이제 그 오퍼라고 흔히 얘기하죠. 네. 오퍼라고 얘기하는데 오퍼가 계약서인데 정식으로 명칭은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에서 앞에 네. Agreement APS라고도 합니다. 저희끼리 하는 이제 그 간단한 용어로 APS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계약서의 내용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얼마에 내가 집을 샀느냐 팔았냐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이외에도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죠. 가격과 그 누구가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계약을 했는지 어느 날 클로징을 하는지 계약금 지난번에 다룬 계약금은 얼마인지 등을 포함해서 기타 많은 서로 간에 계약을 맺은 셀러와 바이어들이 서로 꼭 지켜야 될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약속에 대한 조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동산 중개인을 통할 때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온타리오 리얼 에스테이트 어소시에이션은 그 협회에서 쓰는 표준 오퍼를 씁니다.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퍼를 쓸 때 이제 중개인 설명을 들으시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표준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격은 얼마고요. 선생님 이거 성함 스펠링 맞죠? 주소 맞죠? 그리고 언제 사시는 거고 클로징은 언제입니다. 계약금 요 정도만 설명을 하고 사인을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때는 오퍼를 작성을 해서 요즘 이제 부동산이 이제 화랑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가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오퍼 소위 이제 계약서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그 표준으로 판박이로 적혀 있는 그 아예 미리 다 쓰여 있는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그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적 모든 구절들이 아예 판박이로 프린트가 되어 있고요. 네. 그 이외에 추가로 서로 간에 합의할 내용에 대해서 그거는 따로 타이핑을 쓰게 되죠. 네. 그래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만약에 그 판박이로 써 있는 그 프린트된 그 이미 인쇄되어 있는 문구와 내가 추가로 하는 문구 중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추가로 한 그 문구가 항상 그 우선으로 됩니다. 상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표준 문구를 지운다는 것보다도 그거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그거보다 다른 조건을 놓고 싶으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구 정도는 최소한 간단하게라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그냥 프린트 이미 다 되어 있는 인쇄가 되어 있는 그런 계약서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네. 저희가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네. 추가적으로 나중에 따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암만 보통 간단한 주택이 가정 이제 매매가 네. 간단한 계약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도 최소한 한 장 내지 두 장 내지를 그 공백을 메울 만한 그 문구를 타이핑하는 게 보통입니다. 네. 계약금 지불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 뭐 꼭 셀러가 지켜야 될 거, 바이어가 지켜야 될 거 이런 거를 쭉 추가로 하는 게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 문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의미가 어떤 건지 그 정도는 인식을 하시고 사인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매매 계약서 그 안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야만 하는지 꼭 빠지지 않아야 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짚어볼게요. 어떤 것들을 꼭 써야만 하나요? 매매 계약서. 주로 이제 많이 아까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디파짓은 어떤 형식으로 지불한다. 주로 네. 이제 그 디파짓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잔금을 여기는 중도금이라는 게 거의 없죠. 네. 없진 않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할 경우에 예. 경우에 따라서는 난 중도금을 원한다. 셀러가 그럴 경우에 중도금을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네. 일종의 디파짓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클로징 되기 전까지. 예, 클로징 되기까지. 그 지금 모든 거의 대부분은 양측의 변호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사거나 그럴 때 사는 쪽은 그 처음에 디파짓은 리스팅 브로커 앞으로 쓴 보증수표로 거기에 신탁계좌 트러스트 어카운트를 하지만 잔금은 그 다음부터는 중개인 일은 끝나죠. 계약이 끝나는 그렇죠. 확정이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잔금은 본인의 바이어 쪽 변호사, 로이어한테 잔금을 지불하시고 네. 그 지불하신 그 돈은 바이어 쪽 변호사가 셀러 측 변호사한테 전달되고 셀러가 그 자기 수표로 그 이제 그 나머지 그 모든 클로징에 들어간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셀러는 집을 팔 때 그 집의 경우에 집이나 어떤 매물의 경우에서 어떤 그 등기상의 네. 권리상의 하자가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다 클로징 될 때까지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관련 정부나 그런 데서 시정부가 잘못됐기 때문에 집에 대해 규정을 뭐 어겼다. 네. 그 때문에 그런 게 있을 때마다 깨끗하게 해야 되고 모의가 있다면 당연히 다 깔끔하게 네.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런 등등이 들어가야 되겠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약했을 당시의 그 상태 그 수준을 클로징할 유지해야 때 예, 2달이나 뭐 5달 되더라도 그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남으로써 발생할 일은 노멀 웨어 테어죠. 시간이 지나면 좀 네, 그렇죠. 그거는 인정을 해주고 그거 이외의 거는 변동하지 말아야 돼요. 집을 판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안에 페인트를 싹 바꿔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네. 시비가 될 수 있고요. 네.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클로징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문구를 집어넣으시면 사는 사람은 내가 2번 정도 가서 집 구경을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수리를 할 때는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갈 수 있다든지 등등.
등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바이어가 셀러가 필요하는 문구를 거기다가 이제 필요로 넣게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매매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다 썼을 때 그게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특히 바이어 입장에서 어떤 컨디션이라는 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컨디션하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좀 성격이 틀린 건데요. 달라요? 예. 네. 컨디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거죠. 어떤 거를 이행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 뿐이고 컨디션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집을 사거나 어떤 뭐 부동산을 살 때 일단 가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이제 그 내고를 한 다음에 이제 네. 합의를 하고 클로징 데이트도 서로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때 합의를 하고 네. 디파짓 합의를 하고 다 했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계약을 하겠는데 이 집에 대해서 내가 좀 확인할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집에 하자가 없는지 건축상에 어떤 그 구조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해서 이제 가장 흔하게 들어가는 게 홈 인스펙션 컨디션이죠. 네. 그래서 내가 바이어가 자신의 비용으로 홈 인스펙터로 고용해서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소요되죠. 집의 상태에 따라나 사이즈에 따라서 최소한 250불에서 홈 인스펙터 비가 한 800불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유는 집이 오래됐고 어떤 꼭 체크할 부분, 네. 의심가거나 이게 어떤 규정상에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이 많을수록 그런 거를 좀 더 잘 볼 수 있는 전문의를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흰개미라고 하는 흰개미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그 기둥 안에서 이렇게 그 네. 일종의 이제 그 우리 골다공증처럼 집에 안에를 다 이제 네. 몸으로 얘기하면 골다공증처럼 이제 안에다 다 빼먹- 갉아먹어가지고 네네. 집이 위험한 상태가 된다. 네. 그 이스트 역 쪽이나 그 비치 쪽에 그런 집들이 흔히 있는데 보면 네. 지도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그래요? 흰개미가 있는다. 많다. 털마이트라 있죠. 털마이트인데 와. 그런 것 쪽에서 신경이 쓰일 만한 지역의 집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본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중개인의 조언이 필요한데 이쪽은 털마이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털마이트 네. 없다는 거를 어떤 보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털마이트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홈 인스펙션에서 찾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예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홈 인스펙션을 한 다음에 마음에 어떤 문제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자가 있다. 그럼 난 계약을 파기한다라는 거를 쓴 게 홈 인스펙션인데 보통은 시기적으로 뭐 정해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 합의하기 나름인데 계약한 날부터 한 5일 안에 5 뱅킹 데이라죠. 뱅킹 데이라는 거 아시다시피 그 말 자체가 좀 네네. 애매해져가지고 요즘은 좀 많이 쓰는 거를 자제하고 있는데 네. 뱅킹 데이가 주말 그러니까 그 휴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날인데 요즘은 은행이 일요일도 엽니다. 맞아요. 그때 주 뱅킹 7일 데이라 다.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 네. 들어서 이제 흔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뱅킹 데이라는 말 대신에 5 데이라는 말도 안 쓰고 어떤 때는 어느 날 몇 시까지 확인하겠다는 아예 시간을 명시할 수도 있고요. 네. 그게 가장 흔하게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요즘같이 또 지난 몇 년 동안 이 모기지 심사 기준이 강화됐을 때 그 파이낸싱 컨디션이라 해서 내가 사긴 사는데 앞으로 뭐 역시 5 뱅킹 되면 5 뱅킹 어느 날 몇 시까지 몇 시까지 은행 융자 조건을 알아보고 그 은행 융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합법적으로 파기하고 계약금은 어떤 이자나 벌금 없이 그대로 돌려받겠다. 돌려받는다라고 쓰는 게 가장 그 두 가지 조건이 가장 흔한 것이죠. 근데 그거야말로 저희가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조건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은행 몰개지라든지 홈 인스펙션 그 컨디션은. 근데 그 두 가지 말고는 다른 조건은 없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바이어 입장의 경우에는요. 집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먼저 집을 보고 이사할 집을 이제 계약을 하고 싶은데 미처 제 집을 바이어 본인의 집은 아직 팔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팔리고 난 다음에 사겠다 뭐 이런 조건을 걸 수는 없나? 예전에 그런 얘기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집을 팔고 사시는 분의 항상 그 딜레마가 팔고 살 거냐 사고 그렇죠. 팔 거냐입니다. 네, 순서가. 마켓 상황에 따라서 집값이 상승하는 마켓이냐 내려가는 마켓이냐. 내 집이 팔 때에 큰 집을 그러니까 큰 액수를 팔고 다운사이징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마켓이 핫한데 언제 이게 꺼질지 모른다. 내 집은 150만 불짜리인데 50만 불짜리 콘도 간다. 그럼 빨리 파시는 게 좋겠죠. 네. 빨리 팔고 조금이라도 기다렸다가 혹시 쿨링할 다음에 작은 좀 적은 사이즈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게 집을 먼저 덜컹 사놓고 나서 내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요즘같이 좀 최근에 그 핫한 마켓에는 거의 그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때.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클로징을 길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기 때문에 네. 그 내 집을
팔면은 이 집을 사는 거를 확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가계약은 해놓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가격과 모든 조건을 해놓고 아까 홈 인스펙션이나 파이낸싱 컨디션처럼 5일이 아니고 내 집이 팔리는 기간이 이게 한 달에 걸릴지 두 달에 걸릴지. 네. 예. 그래서 그때까지 팔게 되면은 그냥 그 계약을 확정시키는 거고 못하게 되면 그 계약은 취소하고 계약금 돌려다오라고 하는 건데 지난 20년 동안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그런 식의 조건을 갖고 들어갈 경우에 계약이 안 될 정도의 지난 20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 상태가 그랬습니다. 셀러가 그런 오퍼를 받을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외적인 건 있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잘 집이 많이 팔리지도 않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된 시장이라면 그렇게라도 안 하면 집을 못 파는 경우는 파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조건의 경우에 사는 쪽에서 그럼 내가 두 달 동안 기다리다가 어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처음에 가계약한 사람 말고 다른 바이어가 나타나서 더 좋은 가격이나 그 가격에 사겠다고 하실 경우에는 옵션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하여 문구를 어떻게 첨가를 하면 되냐면은 원래 산 사람한테 가계약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을 팔면은 사겠다고 했을 경우에 딱 따라붙는 문구가 이런 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셀러가 다른 오퍼를 받았을 경우에 72시간이면 72시간 아니면 뭐 48시간 내에 그 계약을 당신이 지금 아직 집 못 판 건 알지만 내가 다른 데서 오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해지하고 확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저를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 수 있게끔 하겠습니까의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예. 그렇지만 그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셀러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집이 가계약이 돼서 컨디셔널로 팔리면은 저희 중개인은 그 MLS 데이터에 반드시 솔드 컨디션이라고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끔 많은 분들이 우리 옆집이 팔렸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인터넷을 봤더니 팔린 거로 돼 있는데 가격은 아직 안 나왔네요. 왜 얼마에 팔렸는지 알아봐 주세요. 했을 때 이유가 지금 그 기간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홈 인스펙션이 아직 안 끝났고 파이낸싱 컨디션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5일 동안은 가격을 밝힐 수가 없죠. 네. 만약에 가격을 밝혔는데 계약이 성립이 안 되고 파기가 됐을 경우에는 이미 이제 한번 노출된 가격이 그쵸.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팔기는 어려워지는 굉장히 네, 큰 맞아요.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컨디션 피리어드 동안에는 집을 가격도 안 내놓고 한번 솔드 컨디션으로 되면은 그 사이에는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팔았는데 컨디션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집을 또 봐요. 중개인들이. 네.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집이 가계약되는지 알았는데도 왜 와서 보느냐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살려는 진위가 있어서 살려 오는 건지 아니면은 팔렸지만 와서 한번 보고 다른 집을 살 때 비교 참고하려고. 대상으로서 참고를 하는지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많고 그 가계약 상태가 확정된 계약이 전까지 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가계약으로 팔리면은 일단은 셀러는 바이어한테 묶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말씀 중에 반복되는 얘기가 이제 문구, 조건 문구, 컨디션 문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그 문구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재를 할 수가 있으며 어떤 내용까지 또 포함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차이가 실제로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방금 전에 그 말씀하신 내 집을 팔아야만 이 집을 네. 사겠다, 확정하겠다는 그거 조건 이외에도 조건은 앞서 말씀 두 가지의 평범한 조건 외에도 네. 여러 가지 문구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나한테 그 집 사는데 돈을 많이 보태주는 우리 할머니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말 할 수 있어요? 만들기 나름입니다. 예, 그래서 네. 바이어가 우리 할머니는 내가 사기 전에 한번 꼭 보고 봐야만 돈을 나한테 집 살 돈을 주겠다. 한번 그거 그것도 쓸 수 역시 있습니다. 버벌이 아니고 쓸 수 있는 써야 거예요? 됩니다. 그러면은 is conditional upon approval by my grandmother name 마바바바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게 쓰면 되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중개인끼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보지도 못했던 문구를 저쪽에다 들이맸을 때 셀러는 이게 뭐지? 그렇게 그렇죠. 의심을 하고 이 오퍼의 진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개인이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면은 아니면 자기 삼촌이 목수입니다. 근데 네. 우리 삼촌이 꼭 봐야 되겠다.
그럼 그것도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상대방한테 꼭 상황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별거 아닌데 우리는 꼭 필요하다. 이 셀러한테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시켜다오라고 하실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구를 쓰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은 얼마든지 만들기 나름이고 서로 이해만 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문구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구가 어느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 네. 예를 들어서 같은 홈 인스펙션 문구라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내가 홈 인스펙션을 앞으로 계약해서 언제까지 한 다음에 고용해서 거기에 홈 인스펙터도 아무나 쓸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삼촌이 집을 며칠 잡았기 때문에 삼촌을 들어간 사람이 홈 인스펙터냐. 아니면 내가 라이센스 있고 퀄리파이된 자격 있는 홈 인스펙터 이런 문구부터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홈 인스펙션 했을 때 집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누가 네. 보더라도 시비를 붙일 만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사이에 옆집이 더 좋은 집이 좋은 가격에 나왔어요. 그 집을 네. 사고 싶어요. 그럼 이거는 계약을 파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파기시켜야 돼서 핑계를 대야 되는데 홈 인스펙션 컨디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구가 어떻게 써 있냐에 다릅니다. 네. 문구에 예를 들어서 그 홈 인스펙션의 한 결과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은 순전히 바이어의 임의로 정한다고 써 있으면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문제가 있으면 안 사고 있으면 문제가 네네네. 있으면 사고 없으면 안 산다라고 썼을 경우에는 만약에 상대방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팔기 전에 홈 인스펙션 해가지고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수리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홈 인스펙션한 리포트를 보자 라고 했을 경우에 문구가 어떻게 써 있는지에 따라가지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 임자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해가지고 사기 싫은데 은행 융자도 다 잘 나오고 문제가 없었는데 그럴 경우에 셀러 측에서 이럽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왜 은행 융자를 못 받았지? 다 됐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네. 은행 융자 못 받았다는 증명 편지를 은행에서 받아와라. 예, 네. 당신한테 편지를. 뭐 그거야 또 뭐 부탁해가지고 받을 은행 수 담당을 있겠죠. 해서 받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은행 그 파는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은행인데 내가 은행의 융자 담당 부사장인데 내가 당신한테 거의 뭐 0%의 은행 융자 주겠다? 줄게. 아니면 무이자로 다 줄게. 네. 너 당신의 크레딧도 신용도도 안 보고 주겠다. 그럴 경우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겠네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예. 네. 예. 그렇지만 거기 역시 문구 자체에 어떻게 문구를 써요. 많은 분들은 컨디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특히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그런 경우에 오류에 빠지는데 일단 뭐 가격이니까 한번 걸어놓고 내가 뭐 컨디션 있으니까 5일 안에 마음 변해서 안 하면 잘못하시면은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프고 못 빠져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시기 때문에 네. 그 문구대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네. 예, 그거를 이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10-day cooling period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그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랑 적용되지 않는 그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 신축 주택을 살 때 네. 10데이 쿨링 피리어드가 자동으로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 예, 그래요? 그거는 아니에요? 컨도미니엄이라는 말이 붙은 신축 콘도에만 그렇습니다. 신축 콘도나 신축 타운홈. 우리가 이제 새로 분양하는 주택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라이스, 그러니까 이제 새로 분양하는 주택. 네, 주택이요. 콘도가 아닙니다. 콘도라는 거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비가 있는 게 콘도입니다. 네. 관리비 없는 내 집을 새로 이제 그 건축업자들이 팔을 때 가서 직접 거래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건축업자의 그 표준 양식에 따라서 달립니다. 거기에 당신이 며칠 안에 변호사한테 계약서 검토하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없는 거면 사인 안 하고 디파짓 하면 그거로 계약은 끝난 겁니다. 취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도미니엄 액트에 해당이 되는 그런 신축 콘도나 신축 그 타운홈 그러니까 관리가 있는 경우에는 10데이 쿨링이 자동으로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써 있지 않더라도. 아, 그래요? 예,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새 집이니까 내가 10데이 쿨링 피리어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쿨링 피리어드 아니면 이제 정식 용어로 뭐 리시전 피리어드라는데 그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네. 주택의 경우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은 빌더한테 요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집을 꼭 사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변호사한테 한번 계약 알아보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 네. 아니면 우리 부모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겠다. 돈이 부모님한테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럴 경우에 빌더한테 요청을 하면은
빌더가 거기다가 별도로 조항으로 뭐 써줘요.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조언을 해서 취소할 수 있다. 임의대로 취소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도 문구가 어떻게 써있느냐에 따라서 네. 확신을 갖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쪽에 확실히 모르시면은 부동산 중개인이 본인의 부동산 중개인이 있으시면은 중개인한테 어떤 그 일을 부탁하셔서 별도의 어떤 그 중개비나 커미션이 지불이 안 되는 케이스라도 보통 고객이 부탁을 하면 중개인이 거기 가서 최소한 그 정도는 자기 고객이라면 해주시는 게 네, 대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시켜드리고. 본인이 네. 잘 모르면 한 번은 확인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사실 매매 계약서 안에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다라고 알고는 있어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조건들은 어느 선까지 쓰고 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차이에 따라서 이만큼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 못했거든요.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얘기를 또 나눠보게 될까요? 네, 다음 다음에 시간에 또 역시 또 이제 매매에 관련돼서 네. 흔히 많은 분들이 이게 좋은 집에 대해 장점이냐 단점이냐 흔히들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학교가 옆에 있으면 좋다. 네. 아니면 뭐 당연히 많이 알다시피 옆에 뭐 바로 뒤에 고압선이 있으면 나쁘다. 안 좋다. 이런 평범한 거 같으면서 한번 다시 짚어보면서 네. 그 경우에 대해서 좋은 조건과 좋지 않은 조건, 유리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여행 떠나는 분들 참 많으시죠? 여행, 사랑, 사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마음의 앨범에 남아서 오래 기억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중엔 아름다운 기억도 있고 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기억도 있지만 그 모든 기억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또한 더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